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언어의 이해 6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6번째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언어의 이해 수업을 좀 들으면서 언어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셨습니까? 너무 저만의 바람인가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번 6번째 6강에서는 언어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구분이라는 것은 언어학적, 그러니까 음성학이라든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다음에 유전학적 방법들에 의해서 어떻게 언어가 구분되고 나뉘어지는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러한 언어학적 구분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학적 방법에 따른 언어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유형학적 방법은 제약적이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언어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형학, 이제 말 그대로 유형이죠. 유형. 어떠한 유형에 의해서 나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언어가 이와 같은 순서, 형태 혹은 통사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학 또는 의문론적 기준에 따른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음성학 또는 의문론이기 때문에 언어의 모음 체계 기능에 따른 구분이 있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모음 체계, 모음 체계죠. 우리나라 언어도 역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음 안에서의 모음 체계의 기능이죠. 그래서 세 개의 모음, 이, 우, 아 이런 세 개의 모음이라든지 전설, 이중 모음, 이중 후설 모음, 이중 모음, 지속의 언어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죠. 전설,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것은 앞서 설이 혀설자죠. 그래서 앞서서 나오는 이중 모음, 그 다음에 이중 후설 모음은 이중 모음인데 뒤에 혀 뒤쪽으로 굴려서 나오는 모음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전설 이중 모음과 이중 후설 모음, 그 다음에 이중 모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음의 발음 방식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폐쇄 자음과 마찰 자음, 그 다음에 선비음 자음, 후비음 자음, 유착음 등이 있죠. 그래서 폐쇄 자음, 폐쇄 말 그대로 이제 닫히는 거죠. 말을 할 때 자음인데 닫히는 형태. 그 다음에 마찰, 입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자음, 트 이랬을 때 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비음, 여기서 선 앞설 선자에다 비음이라는 것은 코비자죠. 그래서 코 앞서서 코에서 나오는 자음, 그 다음에 후비음이라는 건 뒤에서 어떤 뒤에 비음이 섞여 나오는 자음, 유착 붙어 있다는 거죠. 유착음 언어 등의 같이 자음의 발음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역, 티귿, 피읍, 히읗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폐쇄자음, 마찰자음, 선비음자음, 후비음자음, 유착음 언어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런 정도로 나뉘는구나. 이것은 음성학 또는 의문론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억양을 통한 언어 구분들이 있습니다. 억양. 그러니까 고정된 강세 억양의 언어로서 체코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문론적 가치를 갖는 강의 억양 언어, 그러니까 강한 언어라는 거죠. 러시아어. 그러니까 이제 억양을 통한 언어 구분이라는 건 고정된 강세 억양이라는 것은 발음 자체가 세다는 거죠. 발음 자체가 세다. 그러니까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다 뭡니까?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 쪽. 동유럽 쪽은 고정된 강세 억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의문론적 가치를 갖는 강의 억양 언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어가 그러하다는 거죠. 역시 강이죠. 강. 그러니까 세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러시아 하면 스키지 않습니까? 어, 롭스키, 뭐 체퍼스키, 뭐 이런 거죠.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냐 볼셰비키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러시아적인 어휘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억양, 그러니까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학 또는 의문론적 기준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체계 기능, 그 다음에 자음 발음 방식, 그 다음에 억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음의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분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발음 방식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가 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억양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게 될 것은 형태론적 기준입니다. 형태론적 기준. 그래서 이 형태론적 기준 했을 때 이 형태론적 기준이 가장 많이 나뉘는 그런 그러니까 유형학적 방법에 있어서 형태론적 기준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리버 이런 것들은 단어들이 불변하는 성향을 가진다. 고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들 각자가 고립될 수 있는 철자적 단어와 동일한 경우에 고립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로는 중국어, 광동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런 어휘들이 고리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곧 교차어가 있죠. 교차어. 그럼 교차어는 뭐냐 그랬을 때 어근에다가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구분되는 일련의 형태소들을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구분되는 일련의 형태소들을 첨가하는 겁니다. 잘 읽어야 되겠죠.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구분되는 일련의 형태소들을 첨가하는 것이 교차어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접사들, 접두사라든지 접미사들과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문법적 또는 통사적 기능으로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교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휘들이 터키어, 스와힐리어, 하이티의 크레올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음성학적 방법이라든지 형태론적 기준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음성학에서는 아까 뭡니까 모음과 자음 체계 혹은 억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분을 했죠. 여기 이제 형태론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입니다. 형태. 그래서 고립되어서 하나 나타나느냐, 교착, 붙여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접두사, 접미사와 같이 붙여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이 굴절어입니다. 그래서 어근들의 성이라든지 수 혹은 격 또는 인칭, 시제, 법, 태 등의 다양한 문법적 접사들을 동반하고 있는 게 굴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 언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고립어라는 것은 각자가 고립되어 스스로 혼자서도 쓰일 수 있다. 그다음 교차어는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죠. 접두사, 접미사를 통해서. 굴절어라는 것은 거기에 성이라든지 수라든지 격, 인칭, 시제 이런 것들이 붙어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한자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어들 중국어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 한자어들은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자어 자체만으로 가지고 그 단어들이 뭐 니하오마 뭐 했을 때 니하오마 했을 때 그러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각자 존재하면서 어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형태론적으로 보면 고리버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착어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는다는 거죠. 앞에 무언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착이야.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이라는 것은 이 어근에다가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말의 뿌리 근자지 않습니까? 뿌리가 되는 말에 성이라든지 인칭이라든지 시제가 붙는 것들이 바로 굴절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형태론적으로는 고리버, 교착어, 굴절어로 나뉘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통사적 기준입니다. 통사적 기준. 그래서 이 통사적 기준에 따르면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순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순. 그래서
언어들을 구분 짓는 데 사용되는 것 안에 주어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나 동사, 보어의 순서를 비교해 가지고 통사적으로 말을 그러니까 나누는 것을 통사적 기준에 따른 유형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프랑스어와 한국어와 웨일스어를 놓고 보면 프랑스어의 어수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의 형태를 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라는 거죠. 웨일스어는 동사가 맨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보어라는 거죠. 이렇듯이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휘를 구분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통사적 기준에 따른 어휘의 구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음성학이나 또 의문론이라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성학이나 의문론은 언어의 첫 번째 뭡니까? 언어의 모음 체계에 따른 나눔이었죠. 두 번째가 자음의 발음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억양이 세냐, 약하냐,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했다. 이게 음성학 또는 의문론적 기준에 따른 구분의 방법이었다라고 본다면 형태론적 기준에 의해서는 고리버, 교차거, 굴절어를 이야기했었죠. 그랬을 때 고리버라는 것은 단어들이 변하지 않으면서 각자 고리버기 때문에 각자 고립돼 가지고 어휘가 쓰일 수 있다. 이게 고리버입니다. 그러면 교차거는 뭐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근에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어근에다가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를테면 접두사나 접미사 이런 것들이 붙여서 되어 있는 언어가 바로 교차거이다. 그 다음에 굴절어들은 거기 어근에다가 성이라든지 시제라든지 인칭 이런 것들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리보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어가 있었고 교차거의 대표적인 게 터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어의 대표적인 게 유럽 언어들이 있었죠.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기준에 따라 보면 어순이라는 겁니다. 어순. 그러니까 어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순서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죠.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주어가 맨 앞에 가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오더라. 그 다음에 한국어는 목적어 다음에 주어가 맨 앞에 오고 목적어가 오고 보어가 오더라. 그 다음에 웨일즈어는 거기에 비해서 동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주어가 오고 그 다음 보어가 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의 위치가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이제 통사적 기준에 있어서의 구분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형학적 방법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은 제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예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프랑스어가 같은 것에 해당된다고 교재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이쪽 저쪽 다 속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음이다, 자음이다, 억양이다, 혹은 고립이다, 교착이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구분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와서 제약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형학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유전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약이 있는 단점 때문에 유형학적 방법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약이 좀 더 그런 면에서 수월하고 없는 그런 방법론,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론, 구분의 방법론으로서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구분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유전학적 방법에 따른 그 언어의 구분이라는 것은 19세기에 프랑츠 보베에 의한 언어의 생물학적 개념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개념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학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전학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학, 그러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러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역시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 언어가 생성됐고 언어가 유지되다가 결국 죽어버린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세국어에 보면 나란말씀이 후민정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나란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니르고자 헐빼이셔도 제 뜻을 펴지 어린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린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라는 어린 백성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린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어린 백성이라는 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문자,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언어라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전학적 방법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유형학적 방법들에 비해서는 좀 더 언어의 구분 체계로서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엽기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엽기. 지금 엽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는데 한때는 엽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엽기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나라 말 안에서 엽기적이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엽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독특하면서 아주 새롭기는 하지만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엽기적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단어였었죠. 부정적 의미의 단어였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엽기적이라는 것은 엽기적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엽기적 살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살인의 방법이 아주 놀라울 정도고 그것을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어떠한 살인의 방법이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엽기적이라는 단어를 보통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죠.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엽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엽기적 행태 이런 말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살인과 같은 그러한 잔인한 이런 의미로 엽기가 쓰였다면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는 기이한 형태죠. 기이한 행태를 할 때 엽기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기이하고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될 때 야, 너 엽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엽떡 있었죠. 엽기떡볶이. 엽기떡볶이라 그러면 만약에 원래대로의 엽기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잔인무도한 그러한 형태의 떡볶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그 당시에 엽기 떡볶이라고 했으면은 매운데 매우 매운 떡볶이였죠. 그럼 매우 매운 떡볶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떠한 그 형태의 떡볶이가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엽기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더 발전된다는 건 뭡니까? 의미의 폭이 넓어지거나 혹은 그 의미의 폭이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지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엽기라는 단어가 거의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거는 사어에 가깝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fag이라는 단어 있었죠. 비읍에다가 리을 기억해가지고 fag이라는 단어가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단어들을 씁니까? 안 쓰지요. 물론 이제 백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올 때는 뭡니까? 끼리끼리 쓰는 어떤 은어와 같은 형태로 처음에 출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단어를 보면서 무언가 이제 back 할 때는 뭡니까? 에이 뭐야 이런 의미를 쓸 때 그때 이제 back 이런 어휘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휘들이 한참 쓰이다가 이제 뭡니까? 지금은 사후와 같이 거의 사라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언어라는 건 역시 인간과 같이 생성되고 삶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방법이 바로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어떤 언어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테면 모국어, 자매어, 사촌어 등이 언어학적이게 적용돼 가지고 역사적 의미로 사용됐다 이런 것들을 유전학적 방법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국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매어, 사촌어라는 또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어순이라든지 혹은 그 언어적 행태를 놓고 봤더니 유사한 측면들이 있더라 이런 거죠. 이러한 유사한 측면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랄 알타이계 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랄 알타이계 어족이라고 했을 때 우랄 알타이어계에 해당되는 그 어휘가 비슷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언어와 유사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몽골어 같은 것들이 아마 우랄 알타이어에 그렇게 속해서 우리 언어하고 비슷한 어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근원을 가진 모든 언어들로 형성된 전체를 언어학적으로는 어족이라 그래요. 우랄 알타이 어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도 유럽 어족, 셈족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족이기 때문에 같은 근원을 가진 언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근원을 가진 언어로 형성 전체를 언어학적 어족이라고 그러고 그 어족의 로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위 어족이다. 하위 어족. 그래서 하위 어족의 언어들은 서로 간에 밀접한 유사성을 가진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했을 때 로망스어, 게르만어, 슬라브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망스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서로 로망스어로서 유사한 밀접성을 가진 언어들이다. 그 다음에 게르만어는 영어, 독일어, 덴마크어가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슬라브어는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등이 슬라브 계통, 슬라브어 계통으로서 유사한 관계성을 맺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어족으로서 어족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계지 않습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 안에서 한국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한국어 역시 이제 그러니까 구분법이라는 게 바로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구분이죠. 그래서 이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구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우리 한국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죄송합니다.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좀 짧다고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정도로만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학적 방법에 의해서 음성학에 의한 구분, 형태론적 구분, 통사적 구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유전학적 방법으로서 어족에 의한 구분, 그 다음에 하위 어족에 의한 구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동영상을 또 감상을 좀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그 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언어의 자의성, 그러니까 자의적이라는 거죠. 자의적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의도하는 바대로 언어를 하게끔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언어의 자의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의 언어 문화의 우스운 표현들,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의 동영상을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어떤 감상 동영상을 유튜브로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크게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의 구분이라는 거, 언어의 이해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 학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어떻습니까? 좀 딱딱하죠. 재미도 없고 너무 이론만 이야기하다 보면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순화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관련 동영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상평도 후기에다 어느 정도 남겨주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면대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면대면으로 제가 수업 중이었다면 직접 틀어드렸을 건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유튜브에서 이 감상 동영상들 찾아서 보시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언어학의 이해 6강, 언어의 구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